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대한민국의 성장은 눈부신 기적과도 같았죠. 전쟁의 참혹한 폐허 위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으니 말입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자랑스러운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그 찬란한 빛이 드리운 곳마다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어두운 그림자와 불편한 진실들이 함께 드리워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그 기적의 이면에 숨겨진 논란의 역사를 탐구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성공 신화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을 위해 우리가 어떤 갈등을 겪었고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선택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뿌리 깊은 문제들을 남겼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과거의 결정들이 현재 우리 삶의 복잡한 문제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953년 휴전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은 잿더미로 변했으며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몸부림쳤죠. 사진 속의 도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조차 부족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 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는 당장 살아남는 것 이상의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국가를 재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때 국제사회의 시선이 대한민국을 향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막대한 규모의 원조가 쏟아져 들어왔죠. 산더미처럼 쌓인 구호품들은 굶주린 이들의 배를 채우고 추위에 떠는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곳곳에서는 서양인 기술자들과 한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재건의 첫삽을 뜨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죠. 이 원조는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조가 마냥 조건 없는 순수한 도움이었을까요? 역사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원조는 단순한 자선이 아닌 복잡한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적 의도가 얽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조 협상 테이블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고 원조 물자의 종류나 사용처에 대한 조건들이 까다롭게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잉여 농산물을 강매하는 방식의 원조는 당시 한국 농업 기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조의 양면성에 대한 논란은 일찍이 시작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도움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제 주권을 제약하고 특정 산업의 성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원조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다른 이들은 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국민들은 이 원조의 딜레마 앞에서 기대감과 함께 깊은 의구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을 겁니다. 이처럼 전쟁 직후의 대한민국은 단순히 물질적인 폐허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막대한 원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의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은 재건의 첫 단추를 꿰는 일만큼이나 어려운 과제였죠.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정부는 국가 재건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찬 그림 속에는 안타깝게도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폐허가 된 땅 위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목표 아래 막대한 원조 자금과 정부의 재정은 특정 세력에게 특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재건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은밀하게 진행된 계약들은 특정 기업이나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의 배를 불렸고 이는 곧 사회 전반에 불신과 갈등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건설 자재나 필수 물품을 조달하는 사업권을 두고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법과 원칙보다는 로비와 연줄이 우선 시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불투명한 결정들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권력과 가까운 소수만 이부를 축적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허물어진 건물 잔해 속에서 솟아나는 새싹처럼 보였던 재건의 열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부패의 삭이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개발계획 지도를 펼쳐둔 정부 관료들의 희망찬 얼굴 뒤편에는 이명 계약이 오가는 어두운 방과 부패로 얼룩진 특정 인물들의 뒷모습이 공존했던 것이죠. 이처럼 재건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가운데 대한민국은 또 다른 대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바로 어떤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랜 세월 농업국가였던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농업 중심 경제를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맞아 공업화를 추진할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식량 자급자족과 안정적인 농촌사회 유지를 주장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평화로운 농촌 풍경과 고된 노동 속에서도 땀의 가치를 지키고자 했던 농민들의 바람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며 공업만 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들이 나라의 부를 만들고 도시로 인구를 집중시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이 정책적 갈림길에서 내려진 결정은 단순히 경제 방향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계층 구조와 지역 불균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로 몰려드는 인파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시작하는 농촌의 모습은 당시의 혼란과 아쉬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한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더욱이 전쟁이 남긴 이념의 상흔은 재건 과정에서도 곳곳에 사회적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체제 유지의 구호를 넘어 경제정책 결정과 사회통합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특정 정책이나 집단에 대한 비판은 불순 세력의 준동으로 치부되거나 심지어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처럼 이념의 잣대는 자유로운 논의와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했습니다. 시위대의 충돌이나 이념 대립을 상징하는 포스터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던 감시와 통제의 분위기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념의 그림자는 사회 곳곳에 드리워져 경제 개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산업 육성이나 외자 유치 과정에서 안보나 반공의 논리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 시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기 어려운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갈등과 분열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깊었던 이념의 골과 재건 과정에서의 수많은 선택들이 과연 그 시점에서 끝나버린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결정들은 마치 땅속에 뿌려진 씨앗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로 자라났고, 그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삶 곳곳에 짙게 드리워져 우리를 숙고하게 만들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 겪는 많은 사회적 모순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그 시절의 논란과 선택들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 보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현재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부동산 문제의 뿌리 또한 재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위에서 도시를 재건하고 산업시설을 세우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토지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때 정부의 개발 정책과 맞물려 투기 세력이 등장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성 토지 불화 혹은 불투명한 거래들이 만연하면서 자산 불균형의 초기 형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토지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부의 증식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미흡한 제도적 장치와 일단 살고 보자는 식의 투기 심리가 맞물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천정부지의 집값과 심각한 주거 불안정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잘 정돈되지 않은 텃밭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듯 재건의 빛이 드리운 곳마다 부동산 투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경제적 양극화 역시 재건 시기의 선택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은 특정 산업과 대기업에 집중적인 자원과 지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소수의 대기업들이 국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당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이때부터 점차 벌어지기 시작했고,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 또한 그 뿌리를 깊게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데에 명분 아래 가려졌던 분배의 문제,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남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만 너무 많은 영양분이 공급되어 불균형을 초래한 것처럼 말이죠. 또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은 재건시대의 집중적인 개발 전략이 남긴 또 하나의 아쉬운 유산입니다. 국가 재건과 경제 개발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수도권과 일부 주요 도시의 산업시설과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구와 자원이 특정 지역으로만 몰리면서 다른 지역들은 발전의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지게 되었. 이는 단순한 경제적 격차를 넘어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첨예한 지역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 몸의 특정 부위만 비대하게 성장하여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당시의 개발 논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지금에 와서야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깊은 불신의 그림자 역시 그 시절의 흔적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건 과정에서 불거졌던 권력형 비리, 특혜 시비, 그리고 이념의 잣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특정 세력을 배제했던 경험들은 국민들에게 정부와 제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정의와 공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때로는 성장이라는 명분 아래 훼손되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민들은 점차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자유로운 비판과 건강한 견제가 뿌리내리기 어려웠던 그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낡은 건물에 보이지 않는 균열처럼 불신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시작된 국가 재건 과정의 결정과 논란들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복잡한 실타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의 그림자가 드리운 오늘날의 풍경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찬란한 성장의 뒷면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고 그 선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